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On Tyranny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도 출판이 됐었는데 이 책이요. 한국 책을 제가 표지만 봤더니 검은색이던데 미국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일대학교에 이제 그 역사학자인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딱 20가지 21세기를 위한 이제 20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20가지 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뒤에 이 책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3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아니면 이 책에서 언급한 것이 얼마나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적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볼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 정규방송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려고요. 어제 행정명령에 4가지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서명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소송이 걸릴 테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고 110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25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 그러나 12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께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티라니, 폭정, 포악한 정치 내지는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이 유럽이 먼저 민주사회가 성했었고 그리고 민주사회가 무너졌었고 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20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알아서 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제도를 보호해라. 세 번째는 한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된다. 넘버 4는 세계의 얼굴, 세계라는 자체, 지금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된다. 5, 전문인들은 윤리를 지켜야지 된다. 넘버 6, 무장을 하는 조직이 오는 것을 조심하라. 7, 만약에 당신이 무장을 해야지 된다면 그렇다면 심사숙고해라. 8번째, 스탠드아웃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요? 앞장서라. 9번째, 고운 언어를 써라. 10번째가 진실을 믿으라. 11번째, 스스로 추적하는, 심층 취재하는, 조사하는 사람이 되라. 12번째가 사람들과 같이 컨택을 하고 교류하고 스몰톡, 작은 대화를 해라. 13번째가 정치에 참여하라. 14번째가 사생활을 지키라. 이게 이제 인터넷과 연관된 거예요. 15번째가 아주 좋은 목적에 뭔가를 contribute 해라. 16번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워라. 17번째가 위험한 단어를 듣고 경계하라. 18번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왔을 때 침착하라. 19번째, 애국적이어야지 된다. 20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라. 이 20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이 선문을 잠깐 보면은 역사와 티라니, 예, 역사와 폭정 이런 얘기인데 민주주의도 몰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공화제가 몰락을 했으니까요. 한 사람이나 어떠한 체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만든 미국의 아버지들이 그러한 것들을 헌법을 논할 때도
그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서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늘 그 불평등이 있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또 역시 그 플라톤이 얘기한 어떠한 그 폭군들은 아주 그 선동을 하면서 어떠한 그 자신을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이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미국을 만든 아버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있는 민주공화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법에 따르고 고대 그 철학자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악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인과 아니면 한 그룹이 탈법을 통해서 폭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근데 이제 좋은 예가 있다면 로마라든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뉴스가 있다면 끊임없이 또 현재의 그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요. 그런 점들을 앞에서 다시 그 지적을 한번 했고요. 해서 민주주의 유산이 어떤 그 자동으로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된다. 특히 독재를 연구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 미국인들이 뭐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이런 것에 유럽이 양보를 한 거라고 보죠. 왜 그렇게 그런 그 나치즘 공산주의 같은 것이 유럽에서 성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겪은 그 경험에서 미국이 아주 그 배우기 좋은 때다. 20세기의 유럽을 통해서 21세기 미국. 이 정도 그 서문을 얘기를 했고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서 기지 말아라. Do not obey in advance. in advance 하니까 제가 알아서 미리 복종하지 말아라. 점잖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권위주의 그 파워의 대부분은 사실은 권위주의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알아서 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 아주 미리미리 예상하면서 우리의 그 폭군이 무엇을 좋아할까? 하고 복종하는 게 굉장한 그 정치적인 비극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 폭군조차도 그런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1932년도에 아돌프 히틀러가 정부를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긴 게 많고요. 그리고 역시 또 1946년도에 체코슬라비아가 이제 공산화가 될 그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또 1938년도에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하면 내 발밑에 꿇게 할까? 이때 사람들이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갔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41년도에 독일이 구소련을 침공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SS니까 그 나치 친위대가 우리 하이 히틀러께서 무엇을 원할까? 알아서 해줘서 그때 히틀러가 생각한 것 이상을 그곳에서 아주 포악한 일들을 했고요. 나치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해주지 말아라. 나중에 배신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도를 방어하라. Defend institu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매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어떻게 어느 나라인가에 예를 들어 독일에서 강하게 점령을 하려고 할 때 독일 신문들이 저항을 하는 신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서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 유대계조차도 나치 리더에 저항을 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충성하면 우리를 봐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지배자가 그 제도를 파괴하거나 바꾸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오산,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은 실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없고서 파워를 가진 그 제도조차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확 뒤집을 수 있는 게 티라니, 그 폭군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치, 볼세비키, 혁명 이런 것도, 혁명이라는 게 때때로 하루아침에 모든 제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그런 것을 또 새로운 나치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데 1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독일계 유대인도 나치 리더에게 투표를 하고 내가 충성을 해주면 새로운 시스템에 나를 넣어주겠지? No way. 그런 희망을 보고 헛된 희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믿는 제도를, 인스티튜션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한당 시스템을 조심해야지 된다. Beware, 조심하다. The one party state, 그런 한당 체제를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데, 역사적인 순간을 활용을 해서 반대 그룹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자유를 지키려면 영원히 경계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를 폐지하는 것을 원했었던 웬던 필립 같은 그 노예 해방주의자죠. 이분이 바로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다. 그 price of liberty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그 현대 유럽에서 많은 민주주의가 그 말이 얼마나 현명한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야지 자유가 지켜진다, 그런 것을 그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은 결국은 참여, 투표 이러한 것이죠. 스스로 선거에 나가는 것, 내가 이러한 것을 잘할 수가 있어 하고, 그런 것도 속할 수 있고요. 해서 이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후에 선거나 쿠데타로 일당 체제를 딱 구축한 그러한 그 주체가, 악의 주체가 너무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거 제도라는 게 어떤 때는 한번 선거를 하고 나면 그 사람, 독재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치도 2차 대전 끝나지 않았으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1990년대까지 해서 독재 역사가 미국에 있었나? 이렇게 볼 때 미국 사람들 끊임없는 그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독재 같은 것이 미국에선 지금까지는 없었다고는 본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미국 속담에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완전한 독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016년 선거를 얘기를 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체코, 독일에서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 달렸다. 나치당도 선거로 인해서 힘을 잡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일부는 투표를 하기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모두 투표를 해야지 되고, 종이 투표용지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투표용지는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네 번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세계의 얼굴이 나에게 달렸다.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상징은 내일의 현실이다 해서 나치 문장 같은 것을 거부하라는 거. 요즘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그런 거 내리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예가 돼야지 된다.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삶 자체가 정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는 것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탈린이 지배를 할 그 당시의 구소련, 번영하는 농부, 뭐 돼지, 뭐 이런 많은 그 비유를 하면서 결국은 1930년대에 러시아가 땅 많고 가축도 많고 하면은 첫 번째로 몰수당하는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뭐 처음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돼 하면서 결국은 권력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고프죠. 1930년대부터 33년까지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구소련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나치 그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이 그 보이콧을 그 얼만큼 하느냐. 어떤 때는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유태인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점에는 전부 어떠한 그 상표를, 그 표시를 붙인다던가 이렇게 했었을 때 부역했었던 사람, 그런 일이 없었어야지 되는데 그러한 어느 정도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그런 점이고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46년도 선거에서 이제 공산당이 이기고 나서 불과 2년 정도 되니까 체코 국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다섯 번째 조금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그 전문인으로서의 윤리를 지켜야지 된다. 이 티라니, 폭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아주 그 부정적인 예가 될 때 전문인의 참여가 보다 중요한데, 이 전문인이 잘못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차 대전 전에 그 한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힘을 막 잡으면서 이 개인 변호사가 히틀러에 좋게 많은 것을 해주고 39년도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결국은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던 한스 프랭크가 정말 그 폴란드의 총독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 그 폴란드 시민들을 학살했어요. 이 케이스는 그 변호사가 본인이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히틀러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그 합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히틀러에게 빌붙어서 본인의 권력, 히틀러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그랬던 그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기동대처럼 일한 거죠. 가능했었던 거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네덜란드에 가서 아주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게 더 나중이 되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의사와도 뭐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독일의 의사들도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 사람들을 어떠한 그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기업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수용소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본인들은 돈을 버는, 독일은 뭐 화학회사, 염색, 염료 뭐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뭐 대표적인 뭐 LG 그 파븐 뭐 이런 회사들도 이게 파르멘 뭐 이렇게 이게 파르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독일 말로. 그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을 벌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일 변호사들이 재판 없는 처형은 없다, 이런 그 법을 따라서, 그럼 법이니까 우린 법은 어쩔 수 없다, 그랬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었고, 의사들도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은 안 된다라고 원칙을 지켰더라면, 사업가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노예처럼 부려서 돈을 못 법니다 라고 했다면, 또 관료들이 살인 관력 기록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나치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한 악행은 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더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정말로 아주 좋은 그 예를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예외의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힘이 있는 그 파워에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5번째로 강조를 했고요. 6번째는 무장하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그 시스템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새로 등장한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무장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는 이거 조심해야지 되는데 이거 정말 거의 끝날 무렵이 아닌가? 그 국가에 찬란했던 시절이 이렇게 경계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리더 무장 조직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경관이라든가 군인들도 그 새로운 그 리더, 비합리적인 리더에게 복종을 할 때 이땐 이미 종말이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같은 그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는 폭력을 독점하려고 하니까는요. 우선 무장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도를 망가뜨리잖아요. 제도를 망가뜨리고 정치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과거에 루마니아나 헝가리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나치의 돌격대, SA나 친위대, SS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무장을 한 채로 KKK단이 등장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런 얘기들을 쭉 이 챕터에서는 했고요. 7번째, 당신이 만약에 무장을 해야지 된다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야지 됩니다. 이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민간인으로서 무장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무장을 하는 그런 직업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에 맞게 봉사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신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관과 군인이 사악한 그런 그 정권에 복종을 하게 될 때,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지 된다. 스스로 그 같은 그 무장을 해야지만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은 보통 이제 특수 진압 경찰 어디에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투입을 한다. 이런 거 시민과 시위대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반대파를 억압한다.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37년도, 38년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이고 유럽에서의 유대인 대학살 때는 물론이고요. 또 41년부터 2차 대전 끝나기 전 45년까지 그 나치 독일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번째, 앞장서라. 누군가는 앞장서야지 되는데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따라가는 건 쉽죠. 그러나 로사팍 여사처럼 왜 버스에서 우리가 흑백이 분리돼야지 됩니까? 이런 스스로 예를 만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대전 뒤에 유럽인과 미국인이 히틀러에 저항하기는 했지만 2차 대전 있으면서부터 이런 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유럽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영향력 있었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나치와의 전쟁에 반대를 했었죠.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린드버그가 얘기했었던 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나치하고 그렇게 충돌을 해서 그러냐? 아메리카 퍼스트만 지키면 되고 아메리카는 이미 예외적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1938년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을 할 때 어느 국가도 유럽에서 그 독일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 프랑스, 이태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영국도 윈스턴 처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빌 챔버레인을 얘기를 하죠. 챔버레인 총리는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 순진했다, 나이브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만 그 나치 독일과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물론 이제 폴란드 이런 역사적으로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만 윈스턴 처칠이 유럽에서도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딱
폴란드를 지지하려고 전쟁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나치가 구소련과도 멀어지면서 영국과도 전쟁하고 소련과도 전쟁해야지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이 되고 미국이 들어가고 이제 처칠이 미국을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군가 윈스턴 처칠과 같은 사람이 이제 없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는 얘기. 1940년 6월 달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햄릿의 고민이다, 셰익스피어의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현명하게 한 거죠.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안 겁니다. 좀 좋은 면에서의 국민성이요. 뭔가 영국 국민들은 사악한 것에 저항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연설을 잘하고 해서 윈스턴 처칠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그래서 히틀러가 계산을 바꿨어야지 되는 일까지 윈스턴 처칠이 만들어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요. 그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하고 런던이 예상 밖의 정말 동맹이 돼서 이제 이렇게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고, 참 일본도 상황이 달라지고 했었던 2차 대전 승리를 하게 된 데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앞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 보통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테레사 프레카로와라는 폴란드의 당시에 하이스쿨 다니고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요. 194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서 아버지도 체포되고 엉클도 전쟁터에 나가서 숨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하이스쿨 학생이니까 very young woman, young woman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테레사의 브라더가 전에 주이시 소녀하고 아주 가까웠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의 가족이랑. 그래서 유대계가 너무너무 압박받는 것을 알고 이 소녀가 가족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왓소요, 폴란드의 왓소의 게토, 유대인들이 사는 이곳에 1940년대 말에 10번도 넘게 그 사람들 막 숨어 있고 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 약도 가져다 주고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던 유대인들, 본인이 몰랐던 유대인들을 이 소녀가, 이런 소녀들이 윈스턴 처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테레사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 시대에 겪었던 것을 책으로도 쓰고 하는데,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안 써요. 나 잘했다, 나 박사야 하는 사람 치고 제가 인품 훌륭한 사람 못 봤는데, 본인이 잘한 일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했었던 이런 일을 써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를 만들어야지 된다, 누군가가.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9번째부터 10몇 번째까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이 9번째에서 10몇 번째인데요. 한번 보죠. 9번째는 우리 언어에 대해서 좀 친절하라, 친절한 언어를 쓰고 자질을 갖추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을 피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아무나 다 하는 이런 말을 피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유니크한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2017년도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2017년 맞죠?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좀 피하고 아직도 책을 많이 읽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2017년 맞네요. 티모시 스나이더의 책,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책 가운데서 1984년도에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아니라 조지 오웰의 1984년 동물농장, 저는 때때로 이 두 권의 책을 자주 읽습니다. 얇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책을 금지하고 정부가 감시하는 수단으로 TV를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한국 분들은, 예전에 한국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 읽었던 책입니다. 어렸을 때 읽고 몰랐으니까 커서 다시 읽고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는 J.K. 롤링의 그 해리포터가 어떠한 폭정? 이런 것, 폭정? 저항 정신 같은 것을 배워줄 수 있는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아주 고전을 읽어서 이러한 것을 자질을 갖춰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번째, 진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후보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2016년도에 선거 기간 중에 한 말의 78%가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빚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진실을 벗어나면은 파시즘의 전 단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믿으라고 했고요. 11번째, 스스로 조사해라, investigate 해라, 많이 읽어라,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 개인이 뭔가 시민으로서 스스로 조사하고 찾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시민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랜드 코퍼레이션하고도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국은 두 손을 그 정치권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져서 가짜가 많이 퍼졌었고, 저널리스트들도 완전하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들도 어떠한 그 전문가로서 그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저널리스트들도 저널리스트 그 나름이고요. 하기는 이 저널리스트와 오피니언 리더를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 굉장히 그 박스에서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을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사를 해라. 누가 인기인이 말할 때 사실인가 아닌가. 12번째는 눈을 마주치고 스몰 턱을 해라. 이 얘기는 작은 대화라도, 이게 예의 바르게 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1920년도에 이태리나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이나 37년도, 38년도에 구소련 이런데, 또 동유럽, 그 당시에 40년대, 50년대까지 동유럽에서는 너무 복종이 퍼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서 서로 사람들이 친절하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서로 뭔가를 그 교환을 하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에는 위험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오래된 친구가 있는 것은 마지막 휴식처고, 새로운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변화로 가는 새로운 스텝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눈 마주치고요. 스몰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13번째는 정치에 참여하라. 권력은 우리들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서 가만히 그냥 스크린 속에서 TV만 보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 가장 성공적인 예로서 그 폴란드, 참 과거에 어려웠지만 80년대, 81년도에 그 Solidarity Labor Movement라고 해서 결국은 이 무브먼트가 폴란드, 동유럽, 그리고 이제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4번째, 프라이빗 라이프를 지켜라. 사생활을
만들어가라. 이것은 사생활을 만들어가면서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의 신분 도용 같은 것이 당하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하고, 비열한 통치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한다. 컴퓨터 뭐 이런 것으로. 이것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심하잖아요. 위챗 같은데 모든 게 다 저장이 되고, 다른 것을 금지하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걸 다 가지고 정권이 활용을 하고 하는 것. 해서 걸려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의 정보국으로부터 2016년도에 어떠한 형태로 당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개인정보 같은 것도, 뭐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어때, 뭐 이렇게 노출하는 거, 이것을 조심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폭정을, 정말 폭력적인 정치,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스스로 지켜야지 된다라는 것. 15번째는 좋은 일에 동참하라. 이게 조직, 정치적인 것이건 정치적이 아닌 것이건 그런 것들에 동참해라 하면서 바츠라프 하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코의 인권운동가요.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었던 이 하벨 같은 경우, 뜰의 축제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분은 좋은 맥주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을 했었던 것 있잖아요. 제가 체코슬라바키에 95년도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는 체코슬라바키아 이런데 뭐 동유럽 여행이 많지 않았던 때예요. 헝가리 뭐 이런데. 그런데 체코슬라바키아에 갔는데,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버드와이저가 체코슬라바키아 맥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나는 미국 맥주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원래 버드와이저가 체코슬라바키아였다 이러잖아요. 체코슬라바키아에서는 정치인이건 누구건 다 맥주를 즐기잖아요.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먹는 맥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체코슬라바키아 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본인이 좋아하는 맥주라면은 그 맥주가 좋은 뜻으로 만들어지느냐, 좋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으로도 참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터키, 많은 독재자들, 뭐 인도에도 독재가 있으니까요.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정치가 아닌 비정부 기구나 그런 다른 것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엘러지를 느끼고 있다. 16번째, 다른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배워라. 여기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201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이 좋다, 미국 여행 다닐 것도 많고 하니까 뭐 여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권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가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 스나이더 교수가 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유럽 같은 나라는 미국과 다른 문제를 겪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느낌이 오고,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꼭 다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여권을, 바깥의 세상을 보라는 뜻으로 저는 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미국 뉴스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미국의 뉴스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2016년도에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다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게 다 조작이 된다고 미국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믿지 않을 때,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러시안 저널리스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냄새를 킁킁 맡았다는 거예요. 스니프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현실적이라는 것을, 이거는 realistic thing이야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저널리스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구라든가 미국의 저널리스트들도 보다 훨씬 그 점에 있어서는 사이버 전쟁, 페이크 뉴스, 이게 미리 알았다는, 미국이 오히려 가짜 뉴스, 사이버 전쟁에 늦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너무 많이 써먹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2014년, 최근부터 보면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작은 보이를 이렇게 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러시아 미디어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다 하는 것을 많이 퍼뜨렸었고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했었던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18장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안 보고도 알아. 미국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다양한 사회인데, 최고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거만함을 내려놓고, 거만함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어떤 때 우리나라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행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고요. 17번째, 위험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의 깊게 들어라. 극단주의, 테러리즘 이런 단어 누군가가 쓴다 하면 그 쓰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긴급사태다, 비상사태다, 이거 예외다, 이런 그 개념들을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애국이라는 단어를 기만하면서 쓸 때, 위선적으로 쓸 때 분노하라. 스나이더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권위주의 정권은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것, 이런 것을 막 뭐만 보면은 더 부풀려서 그걸 가지고 확 정치에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18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침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억압당하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현대 독재는 이제 테러가 딱 일어나고 나면 독재자들은, 그 권위주의자들은 이것을 테러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걸 딱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33년도 2월 27일에 저녁 9시였어요. 독일의 그 의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 상관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일단 독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히틀러가 활용을 하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기회로. 자, 의회에다 누가 불을 질러 하면서 기본권을 말살하고 완전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서 비상사태를, 이거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됐었죠. 오늘날도 권위주의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작은 사태가 있을 때 이거 비상사태 하면서 큰 무력 같은 것을 휘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잘하는 거죠. 없던 것도 만들어서 해요. 없던 것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KGB의 리더였다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 1999년이니까 보리스 옐친이 이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보리스 옐친에 의해서 총리가 되면서, 그때 총리로 지명이 된 게 99년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았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러시아 시위에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막 이제 무슨 폭동 비슷하게 폭탄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비밀 경찰이 했다는 거예요. 비밀 경찰이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는 체포를 합니다. 누가 그랬다 하고 체포하고 자신들의 아는 사람들도 막 체포하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슬림이 했다 하면서, 무슬림이 항상 적을 만들죠. 누군가 체첸의 무슬림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적을 만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위험한 사태 때 이 푸틴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형태로. 그리고는 그런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대선에도 개입하려고 했다. 그때는 실패를 했고요. 2015년도에 프랑스 TV 방송국을 마치 아이시스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해킹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독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6년도 초에 독일에서 무슨 무슬림이 어린아이를 정말 그 성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 막 이런 것을 퍼뜨리면서, 또 러시아 언론이 2016년도에 독일에서 러시안 소녀가 실종됐는데 역시 성적으로 너무 험한 일을 당했다. 무슬림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그 독일 내부를 흔드는 거죠. 2016년도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미국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조사 결과라면은, 마찬가지로 독일에도 그렇게 해서 분열시키고, 왜냐하면 독일이 이민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 국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열시키는 일들을 많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일들 18번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왔었을 때 이걸 컴하게 대응하면서 이게 사실이야? 조작된 거야? 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9번째는 애국적이 되십시오. 미국인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이제 애국적인 것인데, 그럼 애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적인 것이라는 것은 외국의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은 애국적이 아니다. 이때는 그 전편에 걸쳐서 한 번도 대통령 얘기 안 나와요. 김정은이란 얘기도 안 나오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옵니다. 이때는 김정은과 무슨 그 회담을 한다던가 이런 때도 아니었고, 터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냈다던가 이런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독재자와 잘 지내고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애국적인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지도자들, 무마르 카다피, 바사르 알 아사드, 푸틴, 이런 지도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많이 그 선거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돈 받은 사람이거든요. 터키에서도 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국가안보보좌관은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그 오일하고도 연관이 돼서 돈을 벌고 러시아의 오일 관계자들과도 많은 연관을 맺고 있고 하는 사람을 그 국무장관이 되고, 그러한 것도 애국자가 아니다. 국무장관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미국의 그 국무장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렉스 틸러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애국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파워, 보복, 승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런 것에 그 집착을 하죠. 현실에는 사실 현실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현실과는 떨어진 파워, 이런 것들에 그렇게 민족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 언제나 그 애국자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면서요. 그래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상, 정말 좋은 그 이상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좋은 이상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 타당성, 현실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20년대 민족주의가 이미 유럽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세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17년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이 책을 쓸 즈음에는 민족주의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사실 3년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용기를 가져라. 이건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썼어요. 가능한 한 용기를 가져라 라고 쓰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없다면 모두 폭정, 티라니 아래서 죽고 말 것이다. 이게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가 쓴 그 책입니다. 제가 3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한국어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 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일요일이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오늘은 그 티라니였고요. 내일 저는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릴 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